안녕하세요. 덴탈 하이제니스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구강생리학은 매년 7문제 나오고 있고요. 일단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포의 소기관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 핵에서는 유전물질 DNA를 발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의 생식에 기여를 하고, 그 다음에 물질 대사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세포의 성장, 그리고 단백질의 합성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게 핵입니다. 핵은 너무 기본적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적고요. 보통은 핵막이나 용해소체 이런 데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핵막이 중요한데요. 인지질 이중층으로 유명한 게 핵막인 거죠. 그래서 평평한 이중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핵막이니까 외부랑 내부의 그 경계가 되기도 하면서 이어주는 그게 바로 핵막인 거죠. 그래서 물질 이동을 할 수가 있고, 세포 내에 환경을 유지해 줍니다. 항상성을 유지해 주고, 그리고 핵은 적혈구와 혈소판을 제외한 모든 세포에 핵이 다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두운 색으로 형광펜이 쳐져 있는 거는 책에 안 나와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 옅은 하늘 색깔으로 형광펜 칠해진 것만 책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흡, ATP 생성하면 뭐다? 미토콘드리아다. 그리고 용해소체는 리소좀이라고도 하는데 세포 내에서 소화기관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백혈구, 대식세포에 많고 식작용, 먹어서 해치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화작용. 용해소체에서는 리소좀에서는 가수분해 효소가 나오기 때문에 식작용을 해서 뭔가 먹게 되면 그거를 다 분해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소화작용인 거죠. 미생물학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용해소체를 발견할 수 있는 균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진핵세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핵세포에는 용해소체가 없습니다. 핵도 없죠. 자, 그렇다면 세포에서 물질 이동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세포 내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뭐다? 그렇죠. 세포막 또는 핵막입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에서는 책에 나오긴 하니까 한번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각각의 그런 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면 되세요. 호흡은 계속 해야 되죠. 연속돼야 되니까 호흡은 연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여긴 다 지읒이죠. 지읒 들어가고, 또 타이 중에는 궁원안과가 있어요. 그게 엄청 맛있거든요. 맛있기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타이 중, 안구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 시옷 요것도 이제 중요한데요. 물질 이동을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수동수송과 능동수송. 이 수동수송은 확산이 있고 촉진확산이 있고 삼투가 있고 여과가 있는데, 확산은 말 그대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친구가 옆에서 방구를 뽕 끼면 쫙 퍼지는 거, 기체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없는 곳으로 이렇게 퍼지는 걸 확산이라고 하고요. 촉진확산은 더 확산을 촉진시켜 주는 거예요. 이때 들어가는 게 촉진을 시켜주기 위해서 운반 단백질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운반 단백질이 들어가서 확산을 더 촉진시켜 주는 게 촉진확산. 그리고 이제 삼투는 어떤 세포나 물질이 전해질 속에 들어가면, 전해질이 세포에 비해서 저농도이면 세포가 고농도이겠죠. 농도가 너무 짙으니까 균형을 맞추려고 하면 전해질에 있는 물이 세포 안쪽으로, 물질의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농도가 맞춰지겠죠. 그게 삼투예요. 그래서 물질의 농도가 짙을 때는 전해질에 있었던 물이 물질로 들어오면서 뭐 터지기도 하고요. 어쨌든 물이 들어옵니다. 또 반대로 물질이 농도가 낮고 전해질의 농도가 높을 때는 물질 안에 있었던 물이 빠져나가면서 전해질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농도가 희석되겠죠. 어쨌든 그런 거를 삼투라고 합니다. 전해질에 넣었을 때 물의 이동이 일어나는 것. 그리고 여과는 압력 차이에 의해서 쫙 빠지고 쫙 들어오는 걸 여과라고 합니다. 여과라고 하면은 우리 커피 쫙 짜가지고 밑으로 쭉쭉쭉 떨어지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력을 딱 줘서 물질의 이동이 생기는 것을 여과라고 합니다. 능동수송은 뭐냐면, 아마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부터도 계속 들었을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한 게 뭐다? 능동수송이다. 에너지가 필요 없이 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질 이동이 일어나는 것은 수동수송이다. 이거는 중학생 때도 공부했었고, 초등학생 때도 심지어 공부했었고, 고등학생 때 또 나오고, 대학생 때 또 나와요.
이거는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꼭 아셔야 되고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제가 안 넣은 거예요. 골격근은 근육은 우리가 바디 프로필 찍을 때 힘을 딱 줘야지 막 근육이 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수의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는 의식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근섬유 사이에서는 형태적으로 기능적으로 연락을 안 해요. 왜냐면 근육이 빼빼로처럼 이렇게 막 여러 개가 겹쳐져 있고 그거를 이제 바깥으로 포장지를 쫙 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빼빼로랑 빼빼로가 막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낮게 빼빼로가 있고 그거를 그냥 포장을 했을 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이 말이고요. 그 말이 형태적 기능적으로 연락이 안 돼 있다는 말이고 그다음에 우리 근섬유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Y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파란 색깔이 액틴이고요. 빨간 색깔이 미오신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이렇게 있다가 근육을 딱 수축하면 액틴이 미오신 사이로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게 됩니다. 액틴이 미오신 사이로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여기 근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근절이거든요. 줄어들겠죠. 근절의 길이는 당연히 변하지만 뭐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가 단축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필라멘트라고 하면 뭐냐면 필라멘트가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액틴이고 하나는 미오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멘트 길이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근절의 길이가 달라지는 거지. 왜 그러냐? 밀려 들어가니까. 이거를 주장하는 설이 활주설이다. 굵은 필라멘트가 이제 미오신이 되는 거고요. 가는 게 액틴이에요. 그래서 미오신만 있는 부분을 A라고 하고요. A대. 그리고 액틴만 있는 부분을 I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미오신에서 이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 M자처럼 생겼잖아요. 이렇게 M자. 그래서 M선이라고 하고요. 액틴에서 여기 가운데 부분 쭉쭉쭉쭉 하면 Z처럼 생겼죠. 그래서 G선이라고 하고요. 액틴과 액틴 사이의 간격을 H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미오신의 머리 쪽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액틴만 있는 부분은 I고요. 액틴만 있는 부분은 I. 그리고 액틴과 액틴 사이에 있는 거. 그거는 H대라고 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리고 책에 보면 1번에서 골격근 이렇게 나오고 2번 평활근은 소화기관에서 볼 수 있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3번에서 심장근 이렇게 있거든요. 심장근은 가로무늬 근육입니다. 횡문근. 자, 그렇다면 골격근이 수축할 때 근절의 길이가 변하나요? 변하죠. 근절의 길이는 변합니다. 자, 필라멘트의 길이가 단축되면서 수축이 된다? 땡, 아니죠. 여기도 적어놨듯이 아닙니다. 근육이 수축될 때 근형질 내 세망에서 칼슘이 유리되면서 수축이 된다. 맞죠? 자, 칼슘이온이 하는 역할은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형질 내 세망에서 나가게 되면 수축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 수축을 할 때 어떻게 수축이 되냐면 일단 T세관에서 활동전이가 일어나면서 칼슘이 바깥으로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미오신 머리가 액틴에 달라붙게 돼요. 그러면 촥 달라붙으면 수축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축 기전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게 있어요. 에너지가 사용돼야 돼요. 에너지 중에 ATP를 씁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것도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누누이 했었던 거예요. 혈액 응고가 될 때는 혈장 단백질 중에 프로트롬빈이 트롬빈으로 일단 먼저 바뀌는데, 이때 트롬보플라스틴과 칼슘이온이 트롬빈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롬빈은 뭘 하느냐?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 피브린이 점점 고형화가 되면서 혈액응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혈액응고 기전을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혈액응고가 잘 안 되는 사람한테 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 약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임상에서는 와파린, 아스피린을 좀 많이 써요. 그리고 헤파린이 책에 나오고 나머지는 다 안 나와요. 헤파린과 디쿠마롤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후락시파린은 잘 안 써요, 임상에서.
어쨌든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혈액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적혈구가 하는 역할은 산소, 그리고 CO2, 이산화탄소, O2, CO2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백혈구가 있는데 백혈구는 거의 뭐 식균 작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혈소판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겠죠. 자, 이때 혈액 응고가 될 때는 세로토닌과 다른 혈관 수축제가 만나가지고 혈액 응고가 되게 됩니다. 백혈구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그 다음에 단핵구, 비림프구, T림프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호중구는 보통 급성에서 현저하게 나타나는 게 호중구죠. 요거는 미생물에서도 나오고 다른 과목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식균 작용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면역의 방어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식균을 하잖아요. 그럼 호상구가 요걸 다 쪼개버려요. 분해를 해버리고, 호염기구는 응고가 아니고 항응고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가 이렇게 떡이 지는 상태가 혈액 응고죠. 피를 묽게 만드는 게 항응고예요. 그쵸? 그러니까 피를 묽게 만드니까 혈액이 빨리빨리 순환이 되겠죠. 호염기구의 또 가장 큰 특징, 히스타민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죠. 단핵구는 대식세포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에 또 관여를 하게 되고요. 비림프구, T림프구도 마찬가지로 면역에 관여를 하게 되겠죠. B림프구는 항체를 형성하게 되고요. T림프구는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 혈소판 수가 감소할 때 출혈이 되죠. 왜? 피가 잘 안 멈추니까. 혈액 응고가 잘 안 되니까. 그쵸? 그래서 책에서는 혈소판에 대해서만 나와 있고 나머지는 안 나와 있어요. 비타민 B 12번이 결핍이 되면 빈혈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K가 부족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출혈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의 주요 기능,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생명 유지랑 산소 영양분 공급,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의 교환, 요거까지만 책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랑 요거는 확실하게 맞는 내용이긴 하지만 책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만성 심장 질환자가 있어요. 발치 전에 치과 위생사가 확인해야 되는 약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발치를 한다. 그럼 피가 나오는 술식이잖아요. 그럼 피가 잘 멈춰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피를 묽게 만드는 약, 항응고제를 먹고 있다. 그러면 안 되겠죠. 피가 안 멈추니까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있으면 내과 의사랑 상의해서 며칠 드시지 말고 내원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장에서는 일단 주세포에서는 펩시노겐이 나와요. 그리고 벽세포에서는 염산이 나오거든요. 염산은 아주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우리 강한 산성은 언제 써요? 욕실 청소할 때 쓰죠. 살균 작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세포에서는 염산이 나오는데 그 염산은 살균 작용을 한다. 그리고 주세포에서는 펩시노겐이 나오는데 벽세포에서 나온 염산이랑 합쳐져서 펩신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게 돼요. 그럼 그 단백질이 분해가 되면 뭘로 분해가 되죠? 펩티드로 분해가 됩니다. 근데 펩톤이라고 하기도 해요. 펩톤은 더 넓은 의미, 펩톤 중에서 무슨 펩티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펩티드가 되는데 이 펩티드는 전분에서 나온 덱스트린과 만나가지고 위에 탁 접촉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가 게스트린을 분비를 하게 돼요. 가스트린이나 게스트린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스트린을 분비를 하게 되면 위액이 분비가 촉진이 되게 됩니다. 주세포, 벽세포 말고 이렇게 막 강한 산성이 나오니까 위가 다 녹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점액세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끈적끈적한 점액이 위 점막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자, 위장에서 위액이 분비될 때 뇌상이 있고 위상이 있고 장상이 있고 요 세 가지로 크게 위액이 분비가 됩니다. 뇌상은 뭐냐? 음식을 봤어. 음식 냄새를 맡았어. 아니면 음식을 혀에 대거나 막 내가 먹지는 않았지만 그 반응으로 막 군침이 돋고 막 이런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에서 물질이 분비가 돼요. 그게 뭐다? 펩신입니다. 위상은 음식물을 먹어야 돼요. 음식물이 위에 실제로 딱 들어왔을 때 위액을 지속적으로 분비를 하는 단계가 위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때 게스트린이 나오고 히스타민도 나오고 아세틸콜린도 나와서 그게 위액을 분비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상은 뭐냐면 이 장상의 장은 12지장의 장이에요. 그래서 12지장으로 내려가면서니까 위에 아직 음식물이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위액이 분비가 되는데 아주 적은 양으로 분비가 됩니다. 왜? 어차피 밑으로 곧 내려가기 직전 단계니까. 그렇죠? 이때는 위액에서 가스트린이 나오는 게 아니고 12지장에서 가스트린이 나오기 때문에 12지장에서 가스트린이 나오면 위 운동은 억제가 됩니다. 왜? 12지장에서 가스트린이 분비됐다는 신호가 이제 음식물이 12지장으로 내려왔어. 위, 너 이제 쉬어도 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위 운동은 억제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소장은 분절 연동, 진자 운동을 하고요. 진자는 뭐냐면 이제 육모, 털이 있으니까 이렇게 털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진자가 뭐예요? 요거 추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진자인 거죠. 그래서 이제 육모, 털이 있으니까 진자 운동을 하게 되는 거고, 대장에서는 연동 운동. Peristalsis, wave-like muscle contraction, such as those used to move food through the digestive system. 자, 이게 연동 운동이에요. 이렇게 쭉 짜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거. 됐죠? 자, 소장의 역할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이 크고요. 대장에서는 물을 흡수하고 전해질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영양소를 흡수하지 않아요.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하고 수분과 전해질은 대장에서 흡수합니다. 자, 그리고 신장에서 세뇨관에서 재흡수랑 재분비가 일어나는데 재흡수가 되는 것은 포도당, 아미노산, 물, 중탄산이온, HCO3- 또는 NH+, Cl-, 나트륨, 또 염소, NaCl이 전해질이죠. 일단 수동수송은 회색이고요. 물, 그리고 중탄산이온이 수동수송이 되는 거고, 하늘색은 능동수송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대부분을 흡수하는 것은 진한 글씨로 제가 표현을 해놨어요. 대부분을 흡수한다는 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면 사구체에서 보먼주머니로 물질을 다 배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길을 따라서 나중에 이제 요도로 빠져나가게 되는 건데, 배출을 했는데 다시 이거를 거의 다 흡수하는 게 뭐다? 포도당, 아미노산이에요. 포도당을 100 정도를 배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99%를 다시 흡수를 해요. 그 말이에요. 아미노산도 뭐 거의 뭐 98%인가 9%인가 흡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프로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고 대부분을 다시 빨아들이는 거, 흡수하는 거를 진한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재흡수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고, 재분비는 이 그림에서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서 계속 갖고 있을 부분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나가는 통로예요. 나가는 통로. 한마디로 쓰레기통인 거죠. 칼륨과 수소를 내보내고요. 그다음에 암모니아를 내보냅니다. 자, 재분비에 해당되는 게 뭔지, 재흡수에 해당되는 게 뭔지 꼭 외워두셔야 되고요. 능동수송을 하는 게 뭔지, 수동수송을 하는 게 뭔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은 물의 재흡수를 촉진을 함으로써 요량, 소변의 양을 감소를 시킵니다. 물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변의 양은 줄어들겠죠. 하지만 물이 줄어들기 때문에 소변의 농도는 아주 짙어지겠죠.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됩니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세뇨관에서 분비되는 것은 뭐 포도당, 아미노산, 중탄산이온, 그리고 암모니아.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은 암모니아겠죠. 재흡수를 촉진하고요. 뇌하수체 후엽에서 분비되는 게 뭐죠? 그러면 항이뇨 호르몬 고르시면 됩니다. 췌장의 분비샘은 랑게르한스섬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 일단 알파세포가 있고 베타세포가 있는데, 이 베타세포는 인슐린 분비에 관여를 하고 알파세포는 글루카곤 분비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인슐린이 있으면 혈당은 낮아져요. 뭐라고? 인슐린은 혈당치를 낮춘다.
그리고 글루카곤은 혈당치를 높인다. 자, 인슐린 세 글자죠. 그러니까 혈당치가 떨어지는 거고, 글루카곤은 글자가 네 글자죠. 그래서 혈당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베타세포가 글루카곤이었는지 인슐린이었는지 헷갈리면 비린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고, 경상도 말투로 버렸다 할 때 베린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알루왁스라고 있죠. 그래서 재료학에서 알루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아니면 드라마 제목 중에서 아르곤이라고 있거든요. 알파의 알을 일본 사람들은 아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르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어쨌든 요거는 별로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아요. 자, 이제 타액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액은 이악설 요거 외우시라고 했죠. 요거는 해부학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하선은 묽은데 설하선 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액성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끈적끈적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악설 적어놓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끈적끈적해진다. 위치도 이렇게 이악설 순이죠. 그리고 이하선이 가장 커요. 자, 이화여대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대, 그리고 악하선, 안정시 가장 많이 분비되니까 악막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타액선 도관부에서도 제흡수랑 분비가 일어나는데, 제흡수는 한마디로 전해질이에요. 우리 전해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NaCl이죠. 그래서 Na와 Cl을 제흡수를 하고요. 분비할 때는 중탄산이온, HCO3-니까 3이죠. 그래서 3분 카레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다시 보시면 제흡수는 영어로 했을 때 한 글자로 끝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물도 H2O죠. 재분비는 대표적인 것 중에서 암모니아 빼고는 다 한 글자예요. K 한 글자죠. H 한 글자죠. 그리고 암모니아는 냄새가 나잖아요. 소변의 냄새를 유발하는 게 바로 암모니아잖아요. 그래서 냄새 나니까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버리는 거라고 생각을 쉽게 해줄 수 있으시겠죠? 자, 그러면 타액의 성분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중탄산이온, 탄산수소염이라고 되어 있는 책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pH가 높아져요. 입안이 산성이 되면은 우리가 우식에 취약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반대로 만들어주게 되면서 우식을 떨어뜨리게 되니까 구강 건강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탄산이온은 완충작용을 한다. 그리고 뮤신은 점막 보호를 한다. 또 윤활작용을 한다. 요거 2개 외워두시고요. 나머지는 맞는 역할이긴 하지만 책에서는 안 나옵니다. 이뮤노글로불린 A는 항균작용을 하게 됩니다. 요것도 미생물학에서 나오죠. 그리고 칼슘 단백질은 칼슘이니까 칼슘의 가장 큰 특징, 뼈를 튼튼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석회에 관여하게 되는 거고, 즉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뼈 같은 범랑질을 성숙하게 하는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같은 고문서라도 책이 2개가 있는데 그 2개 중에서 한 권에서만 이 내용이 나오고 한 권에서는 이 내용이 안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호르몬을 볼 건데, 호르몬의 작용 기전에는 CAMP계 활성화를 하면서 이제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 또는 칼슘의 통로계, 또는 칼슘의 통로계,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거 다시 항인효 호르몬 한다 그랬죠. 일단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고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어요. 일단 뇌하수체 전엽에서는 크게 5가지가 나옵니다. 성장 호르몬, 갑상선 자극 호르몬,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성선 자극 호르몬, 프로락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성선 자극 호르몬에는 여포 자극 호르몬, 유선 자극 호르몬, 황체 형성 호르몬 이런 게 있고요. 이거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리고 프로락틴은 분만이나 분만 직후에 나오는 게 되는 거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은 갑상선이죠. 이거 갑 아닙니다. 갑상선 호르몬인 티록신과 칼시토닌을 촉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에서는 항인효 호르몬과 옥시토신 호르몬 2개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자궁에 대해서 공부할 건 아니잖아요. 치의생학과인데. 그래서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항인효 호르몬 요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감신경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감신경 하면 쉽게 말해서 흥분된 상태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막 열심히 뛴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흥분을 하면
모든 혈관이 수축하게 됩니다. 이거 오답일 것 같죠? 모든이 들어가 있어서. 아니에요. 책에서도 모든 혈관 수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터넷에 찾아봐도 백과사전에 모든 혈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혈관이 수축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혈관이 수축하니까 혈압은 상승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심혈관계가 막 엄청 촉진이 돼요. 피가 엄청 빨리 돌게 되면서 심혈관계를 촉진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흥분하고 놀랐을 때 동공이 막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놀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할 때 기관지가 확장이 되겠죠. 타액이나 누선은 억제가 됩니다. 긴장할 때 막 침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타액이 억제가 됩니다. 이때 이제 조금 나오는 타액은 점도가 높은 타액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막 뛰고 흥분되고 막 놀랬을 때 소화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소화 흡수계는 억제가 됩니다. 이 부분은 잘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막 뛰면 땀 분비가 촉진되겠죠. 그리고 막 긴장하면 막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죠. 그리고 간에서 글리코겐 분해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거는 에너지. 그리고 잇목은 수축,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근육이 수축해가지고 털이 바짝바짝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수축한다. 어떤 책에서는 이 내용밖에 안 나오는 책도 있어요. 교감신경에서 절전신경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 절후신경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방출이 된다. 방출하고 부교감신경에서는 절전, 절후신경 모두 아세틸콜린만 방출을 한다. 라는 책도 있고요. 이 내용이 아예 없는 책도 있고 이 내용만 있는 책도 있고요. 어쨌든 참고하시고요. 혈중 칼슘 농도 조절 호르몬을 보도록 할게요. 혈중, 요거는 뼈의 칼슘 농도가 아니고 혈중인 거예요. 혈중.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 혈중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 뼈는 반대로 내려갑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뼈의 칼슘 농도가 올라가면 혈중의 칼슘 농도가 내려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칼슘의 양은 동일한데 뼈에 쓰려면 혈액에서 빼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에는 티록신이랑 칼시토닌 이 두 개가 있다고 했죠. 그거를 이제 베이스로 깔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티록신은 물질 대사를 촉진하니까 에너지 소비도 많이 되게 되죠. 열 생산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쉽게 피로함을 느끼게 됩니다. 자, 티록신이 농도가 막 증가했어요. 그러면 갑상선의 기능이 항진이 되겠죠. 막 물질 대사가 엄청 촉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낮춰야 되겠죠. 낮춰야 되니까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억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티록신 농도도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티록신 농도가 너무 감소돼 있어. 아, 이것도 틀렸네. 티록신 농도가 너무 감소가 돼 있어. 그러면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티록신 농도가 다시 증가하게 되겠죠. 이거의 계속 반복인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사람에게서는 증가가 되면 다시 낮추고 너무 내려가면 다시 올리고 이게 원활하게 되는데 이거에 이제 장애가 생기게 되면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나 이런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칼시토닌은 이 칼슘의 칼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칼시토닌이 많으면 그러니까 우리 뼈에 칼슘이 많으면 혈중의 칼슘 농도가 저하된다 그랬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시면 다음에 파라토르몬 요거는 반대로 혈중 칼슘 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뼈는 줄어들게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칼슘이 시 하고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혈중에서 칼슘이 시 하고 빠진다. 그래서 칼시토닌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시고 아니면 칼슘이 뼈 성장에 기여하는 걸로 외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파라토르몬은 물건을 막 팔게 되죠. 그러면 수익이 상승하게 됩니다. 팔면 수익이 상승한다.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고요. 그래서 파라토르몬은 혈중 칼슘 농도를 어떻게 한다? 상승시킨다. 알도스테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막 멋지게 꾸미고 파티를 갔어. 그런데 갑자기 입밴을 당한 거예요. 입구에서 막 막아버려. 그래서 알도스테론이 뭐라고 했냐면 K 빼고 나 좀 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파리 투나잇을 즐겼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나트륨을 재흡수하고 칼륨을 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면 그레이브스 병이 생기게 되는데 같은 말로 바세도우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진이 되니까 글자 수가 5개 많은 거고,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 크레틴병, 글자 수가 적은 크레틴병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혈중 칼슘 농도를 저하시키는 호르몬은? 이라고 물으면 뭐랑 뭐가 답이겠어요? 티록신이랑 칼치토닌이 답이겠죠. 부신 호르몬을 볼게요. 일단 부신에는 수질, 안쪽에는 수질과 바깥쪽에 있는 피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수질, 안쪽에 있는 수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 나오게 됩니다. 이 에피네프린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음과 동시에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고, 그래서 수질이니까 스트레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간에다가 저장될 때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드레날린이 글리코겐을 글루코스, 즉 포도당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당이 많아지면 혈당치가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부신 수질 호르몬은 에피네프린이 있는데 그것이 혈당을 상승시켜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바깥에 있는 부신 피질 호르몬은 전해질 코르티코이드랑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해질 코르티코이드가 바로 엘도스테론에 해당되는 거고,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콜티솔에 해당되는 거예요. 콜티솔도 마찬가지로 혈당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요. 왜? 아미노산을 당으로 분해시키는 역할을 콜티솔이 하기 때문에 혈당치가 상승되게 됩니다. 자, 위로 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신 수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와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은 걸 다시 낮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스트레스 작용을 하게 되는 거고, 항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콜티솔이 다시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에피네프린을 다른 물질이랑 이렇게 합성을 시켜가지고 또 다른 물질로 만들게 돼요. 그러면 에피네프린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쿠싱 증후군 5글자니까 항진, 그리고 에디슨병 3글자니까 저하,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쿠싱 증후군은 얼굴이랑 몸이 막 붓는 거예요. 그리고 에디슨병은 말단의 피부색이 엄청 어두워지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엘도스테론이 체액량을 늘려주거든요. 그래서 엘도스테론이 기능이 항진되면 체액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부종이 생기게 되겠죠. 혈액이 그쪽에 많이 쏠리니까 부피가 커지잖아요. 근데 엘도스테론이 저하가 되면, 없어지면 체액량이 줄어드니까 혈압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말단으로 피가 덜 가게 되니까 다크해지는 건데, 사실은 이게 엘도스테론 때문에 되는 게 아니고 콜티솔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콜티솔 때문에 혈당치가 상승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콜티솔 때문에 혈당치가 내려가면 에디슨병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병의 특징이랑 연결짓기 쉽게 엘도스테론이랑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헷갈리시면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어쨌든 자기가 편한 대로 생각해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요거는 부신 피질 중에서도 콜티솔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혈중 칼슘 농도를 떨어뜨리는 거는 칼시토닌이고요. 혈중 칼슘 농도를 올려주는 건 파라토르몬. 왜? 파르니까 칼슘 농도가 상승하게 된다. 수익이 상승된다. 그리고 갑상선이 기능이 항진이 되면 숫자가 많은 거 이런 게 있고, 저하가 되면 숫자 적은 거 요거 있고, 부신 피질도 마찬가지로 항진이 되면 쿠싱 증후군, 저하되면 에디슨 이렇게 외우시고요. 열 생산과 관련된 호르몬은 뇌하수체 자극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 그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이렇게 있는데, 콜티솔은 몸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되는 거고요. 갑상선 호르몬은 아까 대사를 촉진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열 생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티록신. 티록신 갑상선 호르몬 중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열 생산 당연히 하고요. 치아와 뼈, 골격근의 발육을 촉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뼈, 치아랑 관련이 있는 거는 뼈의 칼슘 농도를 올려주는 칼시토닌, 파로틴, 그리고 비타민 D 이런 게 있는데 칼시토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파로틴 호르몬은 이하선에서 타액으로 분비되는 아미노산 계열의 호르몬이고요. 다시 재흡수가 되면서 혈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까진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상하부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시상하부에서는 뇌하수체 전엽의 호르몬의 분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까지도 뭐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치주인대. 요건 치주학에서도 설명을 드렸죠. 저장력을 완충하고 힘을 분산을 시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힘을 느낄 수도 있는 거죠. 교합력을 전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접 주위 조직에 영양도 공급하게 됩니다. 치수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만 치주인대도 마찬가지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치주 조직의 형성과 흡수에 관여를 한다. 요거는 이제 교정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치아가 이동하는 방향은 직접 골 흡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반대 방향은 골이 점점 채워지는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걸 치주인대가 하게 되는 겁니다. 치주인대는 치아를 보호하거나 치아 주위 조직을 보호하고 또 유지를 하고 저항을 하고 치아와 치아 주위 조직을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시고 그리고 치수 내 세포는 섬유 모세포가 제일 많고 상압 모세포가 그 다음에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라고 외워주시면 되시고 자, 오치수 뭐야? 유아치수야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치수의 기능은 뭐 구조발에서도 나오고 치주학에서도 나오지만 상아지를 형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복을 하게 됩니다. 수복을 한다는 거는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가 더 방어, 더 튼튼해진다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만들어낸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감각을 또 느끼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 공급도 아까 한다 그랬죠. 상하세간 액이 흐르면서 좀 치아가 예민해질 수 있는데 그걸 뭐라 한다? 지각감인증이라고 합니다. 치은열구액은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호하고 청결 깨끗하게 하고 항균 이것도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염증이 일어나면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증가가 되고요. 이물질도 당연히 세척을 하고 밤에는 증가를 하는데 낮에는 감소합니다. 타액의 보상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타액은 자면서 입 벌리고 자고 그러면은 침이 마르잖아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치은 열구액은 밤에 더 나오고 낮에는 침이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치은 열구액까지 나올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낮에는 감소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고 이게 잘 안 헤어지면 열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열전구는 밤에 켜고 낮에 끄죠.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일단 구강점막 밀도는 통촉, 압냉점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요거는 책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나오는 책도 있는데 안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그리고 통각의 수용기는 자율신경계 말단이고요. 자율이 똑같은 말로 유리잖아요. 그래서 유리에 찔리면 아프죠. 그래서 요렇게 외워두시면 되고 촉각은 마이스너 소체, 메르켈 촉각세포 있는데 여기 둘 다 미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순정 마초로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냉, 콜드로 외워주시고 시에 크 이렇게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루피 원피스에 나오잖아요. 원피스를 입으면 따뜻해지죠. 그래서 온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원피스를 보면 어렸을 때 추억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런 식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그리고 특수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미각을 얘기를 할 때 특수감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채성감각 요거는 책에 안 나오니까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이건 아까 전에 했고요. 감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치아의 감각이랑 구강 점막의 감각이 있는데 치아의 감각 먼저 보도록 할게요. 치아의 감각에는 촉각, 교합감각, 위치감각, 치수감각, 용량통, 유효자극, 상아질 감인증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촉각, 앞각을 느끼는 건 주로 치주인대가 많이 하고요. 치수도 하고 교합 감각을 많이 느끼는 건 치주인대 그리고 부수적으로 교근, 악관절도 있고 자, 위치 감각은 뭐냐면 우리가 치수염에 통증이 만약에 있다고 치면 치과에서 진단을 할 거 아니에요. 어느 치아에 문제가 있는지. 근데 실제로 치아의 문제는 1번 치아에 있는데 느낌은 3번 치아에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치수염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위치 감각이 부정확할 수 있고 그렇지만 치주염은 문제가 생긴 치아랑 통증을 느끼는 치아가 같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있습니다. 치수 감각은 주로 통각과 온도 자극을 느끼고요. 연관통은 상악 중절치가 아프면 실제로는 여기만 뭔가 문제가 있는 건데 눈 위까지 막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걸 이제
연관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효 자극이라고 하는 건 온도 자극이랑 전기 자극, 즉 상하세간 액을 이동시키는 자극을 유효 자극이라고 합니다. 상하질 지각감인증을 따로 빼놓긴 했지만 상하세간액이 이동함에 따라서 상하질 지각감인증이 생기는 거니까 요거는 굳이 따로 안 빼주셔도 되고, 뭐 어쨌든 여기 중요하니까 시험에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따로 빼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구강점막의 감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 자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촉각, 온각, 냉각, 통각이 있어요. 여기서 했죠. 여기서. 그리고 미각, 갈증 감각을 느끼기도 합니다. 구강점막 당연히 미각 느끼고 갈증은 치아에서 느끼는 게 아니죠. 구강점막에서 목마르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공간 감각은 뭐냐면 음식이 뭐 어느 위치에 있는 걸 느낄 수도 있고 또 음식의 형태를 느낄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구강 점막에서 느낀다. 그리고 유리신경 말단에서 통각을 느끼게 되는데 이 통각에 의해서 막 아픔을 막 느끼면 나도 모르게 개구를 하게 되죠. 혀를 씹었어. 그러면 아프니까 개구 반사가 일어납니다. 자, 차가운 물을 먹었을 때 또는 칫솔질을 할 때, 또 치면이 노출되어 있었을 때, 또는 상하세간이 이동함에 따라서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상하세간 조직액 이동을 억제하는 치료가 필요한 것은 그러면 뭐겠어요? 상하질 지각과민증이겠죠. 자,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미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진짜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책에 알칼로이드는 안 나오고요. 신맛을 느끼는 거 수소, 짠맛 나트륨, 이건 소금이니까 나트륨, 단맛은 술이 달다 하잖아요. 그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술에 당이 있고 또 알코올이 단맛을 내기 때문에 단맛을 느끼는 게 맞는 거예요. 쓴맛은 이렇게 엄청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미각 자체에 대해서도 시험에 잘 안 나오지만 쓴맛은 더욱더 나올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구강 감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렇다면 제가 물어볼게요. 악관절이나 치주인대에 있는 감각 작용이에요. 뭐 씹거나 이럴 때 식별하는 감각은 교합 감각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교합 감각은, 교합력은 평균이, 절대치 평균이 여자가 클까요? 남자가 클까요? 남자가 커요. 그래서 여자가 더 크다 이러면 틀린 말이에요. 개구도가 증가하면 치아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교합력이 커질 수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리고 폐구도가 증가할수록 교합력이 커지겠죠. 연령이 증가하면서 커진다? 아니죠. 교합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근육에 힘이 좀 빠지게 되면서 교합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교합력이 축적된 거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많아지게 되겠죠. 하지만 교합력 자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총-H 장착자에서 교합력이 세다? 에이, 전혀 아니겠죠. 우리 치아보다 더 강한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전치부일수록 커진다? 땡, 아니죠. 구치부일수록 당연히 커지겠죠. 씹는 면적도 훨씬 더 넓고 크잖아요. 그리고 구강 점막이 아프거나 혀를 깨물거나 이랬을 때 일어난 반사는 개구 반사겠죠. 그리고 폐구 반사는 뭐냐면 이렇게 뭔가를 넘길 때 폐구가 되죠. 그게 이제 폐구 반사고, 그래서 연하 반사랑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악 반사는 뭐냐면 개가 막 먹잇감을 물고 있다가 갑자기 떨어뜨렸어. 떨어뜨리려 할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팍 물잖아요. 그쵸? 반사적으로 엄청 빨리. 치주인대의 저작근 반사는 뭐냐면 치주인대에 뭔가 자극이 생기면 저작근이 갑자기 반사가 돼서 물려고 하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히 동물 같은 경우에 툭툭 건드리면 앙 물게 됩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뭐다? 치주인대 저작근 반사입니다. 연하는 뭐예요? 음식물을 넘기는 걸 연하라고 하는데 음식물이 구강에 있을 때, 인도에 있을 때, 식도에 있을 때 이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식물이 구강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꿀꺽 하고 넘길 수 있죠. 그래서 다른 말로 수의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인두 단계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인두 단계부터는. 그래서 꿀꺽 하자마자 바로 일어나는 게 인두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꿀꺽까지는 구강 단계고, 그래서 꿀꺽까지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꿀꺽 한번 하고 나면 코가 갑자기 딱 막히면서 숨을 갑자기 참게 돼요. 그래서 인두 단계에서는 무호흡인 거예요.
자, 우리가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치열이 이상해지죠.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치아가 벌어져요. 위아래로. 그래서 오픈 바이트가 생기죠. 그리고 전치부 치은 종창이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액이 증발하게 되죠. 고흡을 하게 되면. 그래서 쉽게 건조해집니다. 건조해지면 어떻게 되나 그랬죠? 자정 능력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균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종창이나 염증이 잘 생기기 쉽고요. 그다음에 아데노이드 안모 형성이 될 수 있는데, 아데노이드 안모라는 건 상악이 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하악이 뒤로 후퇴되어 있는 이급성 교합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데노이드라는 거는 목 쪽에 있는 그 편도 말고 코 쪽에 있는 편도가 있어요. 코 쪽에 있는 인두 편도가 비대해지면 코로 숨을 못 쉬겠죠. 그거를 이제 아데노이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구강 안면계 발효까지도 이상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구호흡이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발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회색은 안 나오고요. 책에 상악 전치가 결손되면 S랑 D 발음이 안 돼요. T도 안 된다고 하는 책도 있는데 제가 본 책에는 한 책에는 있는데 한 책에는 없어요. 그리고 9개월. 9개월은 뭐예요? 입천장에 뚫려 있는 거. 그러면 K 발음이 안 되고 G 발음이 안 돼요. 그리고 개교, 오픈 바이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스 발음이 안 돼요. 스는 왜냐면 치아랑 치아가 딱 맞아져 있어야지 그 사이로 S 발음이 나가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맞물려 있으면 노홍철 발음처럼 S 이런 발음처럼 나가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D는 이게 치아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공간을 혀가 다 못 막아버리면 D 발음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하악치아는 크게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쇼그렌 증후군, 쉘그렌 증후군은 어떤 책에서는 아예 안 나왔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2개의 고문사 책에는 나와요. 대부분의 책에서는 있는 것 같아요. 쇼그렌 증후군은 타액과 관련된 질환으로서 제가 병리학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타액이 잘 안 나와서 타액 좀 보여줘. 그래서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했죠. 요거의 특징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요. 쇼그렌 증후군이랑 같이 나오는 항상 딸려오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사진. 아주머니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여자에게서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구강 건조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조증, 각 결막염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바로 쇼그렌 증후군입니다. 자, 여기까지 생리학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제 다른 과목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